3. 영혼의 순환이 시작되다. 첫 번째 순환. 그리하여 미차는 자리에 앉아 저들이 자기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통 모르겠다는 상태에서 의아스럽다는 듯한 시선으로 그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손을 위로 뻗치며 큰 소리로 외쳤다. 무죄입니다. 이 피에 관해서 무죄입니다. 제 아버지 피에 관해서는 무죄요. 죽이고 싶었지만 그렇지만 무죄입니다. 제가 한 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이 말을 외치기가 무섭게 커튼 뒤에서 그루셴카가 벌떡 뛰어나와 경찰서장의 발밑으로 몸을 던졌다. 이건 다 제 잘못이에요. 다 이 저주받을 년의 잘못입니다. 그녀가 영혼을 찧어 발기는 듯한 흐느낌 소리를 내면서 온통 눈물에 젖어 모든 이를 향해 팔을 뻗으며 소리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때문에 죽인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을 너무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이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고인이 된 불쌍한 노인도 제가 혼자 원한에 사로잡힌 나머지 너무나 못살게 굴었고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문제였어요. 제가 주범이라니까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래, 너 잘못이야. 너야말로 주범이야. 흉악하고 방탕한 년 같으니 너가 주범이고 말고. 경찰서장이 이렇게 그녀를 협박하며 고함을 질렀지만 다들 당장에 재빨리 단호하게 그를 진정시켰다. 검사는 심지어 그를 두 팔로 껴안기까지 했다. 이러시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미하일 미카로비치. 그가 소리쳤다. 서장님은 수사를 완전히 방해하고 일을 망칠 뿐. 그는 거의 숨을 헐떡였다. 조치를 취하시오. 조치를 취하란 말이오. 조치를 취하도록. 니콜라이 파르표노비치도 끔찍할 정도로 흥분하고 말았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일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를 함께 심판해 주세요. 그루셴카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계속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우리를 함께 벌해주세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사형이라도 달게 받겠어요. 그루샤, 내 삶이여, 내 피여, 내 성물이여. 미차는 그녀 곁에 역시나 무릎을 꿇고 있다가 그녀에게로 달려들어 그녀를 꼭 껴안았다. 이 여자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가 소리쳤다. 그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어떤 피에 대해서도 아무 잘못도 없다고요. 그는 훗날 몇몇 사람이 완력으로 자기를 그녀에게 떼냈고 갑자기 그녀를 어디론가 끌고 갔으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탁자 앞에 앉아 있었음을 기억했다. 그의 옆과 뒤에는 금속 감차를 단 사람들이 서 있었다. 탁자 너머 그의 맞은편 소파에는 예심 판사인 니콜라이 파르표노비치가 앉아 있었는데 줄곧 그에게 탁자 위에 있는 컵의 물을 조금이라도 마시라고 권하고 있었다. 그러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마음도 편해질 겁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굉장히 정중하게 이렇게 덧붙였다. 미차는 갑자기 그는 이 점을 기억했다. 그의 커다란 반지들, 자수정 반지 하나와 투명하면서도 어쩐지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투명한 노란색 반지에 엄청나게 관심이 갔다. 그리고 이후에도 오랫동안 신문이 진행되는 그 끔찍한 시간 내내 이 반지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자신의 시선을 끌었음을 자기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이 물건으로부터 왠지 눈을 뗄 수도 그것을 잊을 수도 없었음을 회상하면서 놀라곤 했다. 미차로부터 비스듬히 왼쪽 저녁이 시작될 무렵엔 막시모프가 앉아있던 자리에 지금은 검사가 앉아있었고 미차의 오른쪽 그때 그루셴카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얼굴이 발그스름한 젊은이가 다 해진 무슨 사냥용 양복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그의 앞에는 잉크와 종이가 놓여 있었다. 이자는 알고 보니 예심 판사의 석이었으며 판사가 직접 데려온 것이었다. 경찰서장은 지금 창가 그러니까 방의 다른 쪽 끝에 역시나 똑같은 창가의 의자에 앉아있는 칼가노프 곁에 서 있었다. 물 좀 드시지요? 예심 판사가 부드러운 어조로 10번째 반복했다. 마셨습니다. 여러분. 마셨고 말고요. 하지만 그래 여러분 눌러 죽이십시오. 벌하십시오. 운명을 결정해 주십시오. 미차는 눈을 부릅뜬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예심 판사를 노려보며 이렇게 소리쳤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표드로 파블로비치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죠? 부드럽지만 집요하게 예심 판사가 물었다. 무죄라니까요? 죄가 있다면 다른 노인의 피를 흘린 거지 제 아버지에 대해서는 무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도하는 겁니다. 노인은 제가 죽였습니다. 죽였다고요. 죽이고 내팽개쳤지요. 하지만 다른 피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죄도 없는데 노인의 피를 흘렸다는 이유로 이 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니 힘겨운 일이군요. 그런 무서운 혐의를 받다니요. 여러분 꼭 이 말을 하는데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누가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도대체 누가 죽인 거냐고요?
제가 아니라면 누가 죽였을까요? 기적입니다. 터무니없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죽였을까 생각해 보면 하고서 예심 판사가 말을 시작했지만 검사 이폴리트 키빌로비치가 예심 판사와 눈짓을 주고받더니 미차를 향해 말했다. 하인 그리고리 바실레비치 노인에 대해서라면 공연한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알려드리자면 그 노인은 살아있고 의식도 회복했고 그와 현재 당신의 진술에 의할 때 당신의 일격 때문에 중상을 입긴 했지만 목숨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적어도 의사의 견해로는 말이죠.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노인은 살아있군요. 미차가 갑자기 손뼉을 치면서 울부짖었다. 그의 얼굴 전체가 환한 빛을 발했다. 주여, 주님이 저의 기도를 받아들여 죄 많은 악당인 저에게 행하여 주신 이 위대한 기적에 감사드리나이다. 맞아요, 맞아. 이건 저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그는 3번이나 성호를 끊었다. 그의 숨을 헐떡이기도 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그리고리에게서 직접 우리는 당신에 관한 아주 중대한 증언을 들었는데, 다시 말해 검사는 말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미차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1분만, 여러분 부디 딱 1분만 주십시오. 그녀한테 달려가서 이보십시오. 이런 순간에는 절대 안 됩니다. 니콜라이 펴르포노비치가 그의 째질 듯이 고함을 지르면서 역시나 자리에서 뻘떡 일어섰다. 가슴팍에 금속 감차를 단 사람들이 사방에서 미차를 붙잡았지만 그가 알아서 의자에 앉았다. 여러분 정말 유감이군요. 그야말로 잠깐만 그녀에게 달려가서 밤새도록 내 가슴을 빨아먹은 이 피는 씻겼다.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그녀한테 알려주고 싶었는데 여러분 정말이지 그녀는 저의 약혼녀란 말입니다. 그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환희에 차서 경건하게 말했다.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 여러분은 정녕 단 한순간에 저를 갱생시켰으며 또한 부활시켰습니다. 이 노인은 나를 품에 안고 다니고 여러분 3살배기 어린아이였던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을 때 목욕통에서 목욕을 시켜준 친아버지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고서 예심 판사가 말을 시작하려 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1분만 더 여유를 주십시오. 미차가 상대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두 팔꿈치를 탁자에 세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주십시오. 숨이라도 좀 돌리게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소름이 돋는군요. 정말 소름이 돋아요. 아니 사람이 무슨 북가죽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라도 한 모금 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중얼거렸다. 미차는 얼굴에서 손을 걷어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시선은 원기왕성해 보였는데 꼭 한순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말투도 완전히 딴판이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 그가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이 모든 사람들과 또다시 동등한 처지로 앉아있는 것 같았으니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어제 그들이 무슨 사교계 모임에서 함께 만났더라면 꼭 이랬을 것이다. 그건 그렇고 한 가지 지적해 두자면 미차가 처음 우리 도시에 왔을 때는 경찰서장의 집에서 환대를 받았지만 그 다음 특히 최근 한 달 동안에는 그 집을 방문한 일이 거의 없었고 경찰서장 쪽에서도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그와 마주치기라도 할라치면 인상을 심하게 쓰면서 그저 예의상 몸을 숙여 인사를 하는 정도였는데 미차는 이 점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다. 검사와는 좀 더 소원한 사이였지만 검사의 아내인 신경질적이고 환상적인 부인을 찾아가는 일은 들어 있었는데 왜 가는지 자기 자신도 도무지 알지 못했지만 여하튼 이건 아주 점잖은 방문이었으며 부인 쪽에서도 언제나 그를 상냥하게 맞이했으며 아주 최근까지도 왠지 그에게 관심을 보였다. 예심 판사라면 아직 제대로 인사를 나눌 기회가 없었지만 그래도 서로 마주친 적도 있고 한두 번 정도는 얘기를 나눈 적도 있었는데 2번 다 여자 얘기였다. 당신은 니콜라이 파르페노이치. 제가 보기에 아주 노련한 예심 판사인 것 같습니다. 미차가 갑자기 즐겁게 웃어댔다. 하지만 이젠 제가 나서서 당신을 돕도록 하죠. 여러분 저는 부활했고 따라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고 소탈하게 군다고 해서 나무라지는 말아주십시오. 게다가 탁 터놓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술도 약간 취한 상태입니다. 저는 저희 친척인 미우소프의 집에서 당신을 만나는 영광과 기쁨을 누렸던 것 같은데요. 니콜라이 파르페노이치. 여러분, 저는 결코 저를 여러분과 똑같이 대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어떤 처지로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저에게는
만약 그리고리가 저에 대한 증언을 하기만 했다면, 그러니까 저에게는 무슨 혐의가 걸려 있을 테죠. 물론 걸려 있다 뿐이겠습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해요. 이 점은 저도 10분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저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우리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일을 끝냅시다. 왜냐면 말이죠.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알 테니까요. 여러분, 제가 무죄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이상 물론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낼 테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안 그러냐고요. 미차는 자신의 청자들이 그야말로 자신의 가장 훌륭한 친구라도 되는 양 초조하고도 격정적으로 서둘러 많은 말을 넣어놓았다. 그럼 우리는 일단 당신이 자신에게 걸린 혐의 내용을 완강하게 거부하노라고 기록하겠습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위압적으로 이렇게 말하더니 서기에게로 몸을 돌려 반쯤 들릴 듯한 목소리로 기록해야 될 내용을 불러주었다. 기록이라고요? 이걸 기록하시겠다고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기록하시죠. 저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말고요. 여러분, 다만 잠깐만요. 이렇게 기록하십시오. 그러니까 난동을 부린 점에서 그는 유죄이다. 가련한 노인에게 심한 구타를 가한 것도 유죄이다. 라고요. 그리고 저기 나 스스로 내 마음 깊은 곳에 관해서도 유죄를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쓸 필요가 없겠군요. 그러면서 그는 갑자기 서기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건 이미 저의 사생활이니까 여러분과는 이미 상관없는 문제군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깊은 곳은 말이죠. 하지만 늙은 아버지 살해에 관해서는 무죄이다. 이것은 회개망측한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회개망측한 생각이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보이면 여러분도 금방 확신하게 될 겁니다. 웃음을 터뜨리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혐의를 걸 수 있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끌끌 웃게 되겠죠. 진정하시죠.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예심 판사가 자신의 차분한 태도로 미친 듯 흥분한 상대를 압도하고 싶은 듯 이렇게 주의를 시켰다. 신문을 계속하기에 앞서 당신이 기꺼이 대답해 줄 용의가 있으시다면 당신이 고인이 된 표도로 파블로비치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부친과 어떤 지속적인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당신이 직접 확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최소한 15분 전만 해도 당신은 부친을 죽이고 싶었노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죽이진 않았지만 죽이고 싶었다라고 외치셨지요. 제가 그렇게 외쳤던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나 불행히도. 그러니까 그러고 싶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연유로 당신의 부친을 그 인물을 그토록 정오하게 되었는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뭘 설명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미차가 시선을 내리깔며 침울하게 어깨를 축히 올렸다. 제가 제 감정을 전혀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온 도시가 다 알고 있어요. 술집 사람들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수도원 조시마 장로의 암자에서도 그렇게 단언했죠. 또 바로 그날 저녁에는 아버지를 거의 반쯤 죽도록 때려놓고서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다시 와서 죽이겠노라고 호언장담했지요. 정인이라면 1000명은 좋게 될 겁니다. 한 달 내내 떠들어댔으니 다들 정인인 거죠. 이건 엄연한 사실이고 그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말하고 외치지만 감정이란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미차는 인상을 잔뜩 썼다. 제 생각으론 여러분이 제 감정을 신문할 권리는 없는 것 같군요. 설사 여러분이 그럴 권한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건 이해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문제, 저만의 내적이고 엄밀한 문제이고 그렇지만 제가 전에도 이런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술집 같은 데서도 상대를 가리지 않고 아무한테나 떠들어댔으니까 지금도 이걸 비밀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우 저에게 불리한 무서운 증거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인간을 죽이겠다고 떠들어댔고 갑자기 그가 살해되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제가 범인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하, 여러분 잘못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니까요. 저 자신도 살갗이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상황이니만큼 제가 아니라면 결국 도대체 누가 죽였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냐고요 여러분. 하고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저는 알고 싶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디서 살해됐습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살해됐습니까? 제발 좀 말씀해 주시죠. 그가 검사와 예심 판사를 둘러보며 빠른 어조로 물었다.
우리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머리가 깨진 상태로 자신의 서재 마룻바닥에 나자빠져 있었습니다. 검사가 말했다. 끔찍한 일이군요, 여러분. 미처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더니 탁자 위에 팔꿈치를 세우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우리 계속하도록 하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말을 끊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은 그와 같은 정오의 감정을 품게 됐습니까? 질투의 감정이었다고 공공연하게 단언하신 것 같은데요. 뭐 그렇죠. 질투였죠. 하지만 질투 하나만은 아닙니다. 돈을 둘러싼 다툼입니까? 뭐 그래요. 돈 때문이기도 하죠. 그 다툼은 당신의 유산인 3천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던데요. 3천이라고요? 훨씬 더 많아요. 미차가 소리쳤다. 6천 이상, 10,000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3천에서 타협하자고 결심했던 거죠. 저한테는 이 3천이 죽도록 필요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루셴카를 위해 마련한 제가 알기론 베개 밑에 놓여 있다는 그 3천의 돈 뭉치를 아버지가 저한테 그야말로 훔쳐간 걸로 간주했던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저는 그걸 제 돈으로 어쨌거나 제거나 다름없는 걸로 간주했습니다. 검사는 예심판사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고 눈에 뜨이지 않게 그에게 윙크까지 보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라며 예심판사가 즉시 말했다. 지금은 이 항목을 즉 당신이 봉투에 든 돈을 자신의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록하게 해주시죠. 그렇게 쓰시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또다시 저한테 불리한 증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증거 따위는 무섭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스스로를 고발하는 겁니다. 듣고들 계십니까? 제가 직접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실제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그가 갑자기 어물하고 슬프게 덧붙였다. 지금 여러분과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고결한 사람, 고결하게 거지없는 인물이며 무엇보다도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수없이 많은 비열한 짓들을 저질렀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고결하게 거지없는 존재.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존재였으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다름 아니라 고결함을 갈망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고통스러워했고 말하자면 고결함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으며 등불, 그러니까 디오게네스의 등불을 들고서 고결함을 찾아 나섰지만 평생 동안 오직 추잡한 짓만을 해왔던 거죠.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아니라 저 혼자만 말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저 혼자만 그랬다고요. 말 실수를 해버렸군요. 저 혼자만 그랬다고요. 여러분, 저는 머리가 아프군요. 그가 고통스럽게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아버지의 외모가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파렴치한 무언가 잘난 척 어시대면서 온갖 성스러운 것을 짓밟는 태도, 냉소와 불신, 추잡해요, 추잡해. 하지만 이제는 죽은 사람이 됐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는군요. 달라지다니요? 딱히 달라졌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그토록 정오했던 것이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뉘우치시는 겁니까? 아니요, 뉘우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건 기록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다지 잘생긴 건 아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나 자신도 그다지 미남이 아닌 주제에 아버지를 혐오스러워하고 자시고할 권리는 없었다, 바로 이 말인 거죠. 이거 뭐 기록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마치고 나자 미차는 갑자기 굉장히 슬퍼졌다. 예심 판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니 벌써 오래전부터 점점 더 침울해지고 또 침울해졌다. 그런데 하필 이 순간에 갑자기 또 예기치 못한 한판 소동이 연출되었다. 문제는 아까 그루셴카를 어디로 끌고 가긴 했지만 그래봐야 그다지 먼 곳도 아닌 지금 신문이 진행 중인 푸른 방에서 겨우 3칸 떨어진 방이었다는 데 있었다. 그것은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작은 방으로서 간밤에 춘판과 한판 잔치를 벌였던 그 방 바로 뒤에 붙어 있었다. 그 방 바로 뒤에 붙어 있었다. 그녀는 거기에 앉아 있었고 현재 그녀 곁에 있는 사람이라곤 막시모프 한 명뿐이었는데 막시모프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너무나 급에 질려 꼭 그녀 주위에서 구원을 찾기라도 하는 양 그녀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그들이 있는 방의 문 곁에는 가슴팍에 금속 감차를 단 어떤 농군이 서 있었다. 그루셴카는 울고 있었다. 그러다가 너무 괴로워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아지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손뼉을 치면서 커다란 소리로 흐느끼면서 괴로워 죽겠어 라고 소리쳤다. 그러곤 방에서 달려나와 그러니까
자기의 미차를 향해 돌진했는데 너무나 뜻밖의 일어난 일이라 아무도 그녀를 저지할 겨를이 없었다. 한편 미차는 그녀의 흐느낌 소리를 듣고서 몸을 떨며 벌떡 일어나서 울부짖더니 앞뒤를 잃고 그녀를 맞으러 쏜살같이 돌진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서로를 보기만 했을 뿐 그들이 제대로 하나가 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았다. 저들이 미차의 두 팔을 꽉 붙잡아 버린 것이다. 그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그를 저지하는데 서너 명이 좋게 되었다. 그루셴카도 역시 붙들렸는데 미차는 그녀가 끌려가면서 무어라 비명을 지르고 자기를 향해 손을 뻗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소동이 끝나고 보니 그는 다시금 자기 자리, 즉 예심판사 맞은편 탁자 앞에 앉아 있었고 상대를 향해 고함을 쳤다. 저 여자를 어쩌자는 겁니까? 대체 왜 그녀를 괴롭히는 겁니까? 무고한 여자라 말입니다. 아무 죄도 없어요. 검사와 예심판사는 그를 달랬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10분 정도가 흘러갔다. 마침내 잠시 자리를 비웠던 미하일 마카로비치가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우렁차고 흥분된 목소리로 검사에게 말했다. 그 여자를 좀 멀리 데려다 놔서 아래층으로 말이요. 그나저나 여러분, 이 불행한 사람한테 딱 한마디만 해도 되겠소? 여러분이 있는 데서 말이요. 그러시죠, 미하일 마카로비치, 예심판사가 대답했다. 그럴 경우라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내 말 좀 들어보게 이 사람아. 미하일 마카로비치가 미차를 향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흥분에 들던 그의 얼굴에는 이 불행한 인간을 그의 친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대하는 듯한 열렬한 동정의 빛이 어려 있었다. 네, 자네의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보나를 직접 아래로 데려가서 여준이 딸들에게 맡겨놓았네. 지금 거기선 저 막시모프 노인이 그녀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을 거야. 내가 그녀를 잘 타일러서, 자네 듣고 있나? 타이르고 진정시켰다네. 자네의 혐의가 풀려야 되니까 자네를 방해해도 또 자네 아픔을 아프게 해서도 안 된다고 그녀에게 알아듣게끔 일러주었다네. 자네가 혼란스러워진 나머지 엉뚱하게도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는 노릇 아닌가. 알겠나? 뭐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해주었고 그녀도 잘 알아들었네. 그녀는 이보게 똑똑한 여자야. 착하기도 하지. 다 늙은 내 손에 입을 맞추면서 자네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네. 그러고는 그녀가 직접 나를 이리로 보내면서 자기 걱정은 하지 말라고 전하라더군. 그래서 이제 나는 이보게 그녀한테 가서 자네가 평온하고 그녀에 관해선 마음을 놓았다는 말을 전해주어야 한다네. 그러니까 안심하게 자네. 이 말을 꼭 명심해야 하네. 내 그녀한테 잘못을 했지 뭔가. 그렇게 기독교적인 영혼을 가진 여자인 줄 모르고 말일세. 정말로 여러분, 이 여인은 온순한 영혼을 지닌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참으로 무고한 존재라오. 자, 그녀에게 어떻게 말해야겠나,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얌전하게 있을 텐가 아닌가? 참 사람 좋은 이 양반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늘어놨지만 그루셴카의 괴로움, 그 인간적인 괴로움이 그의 선량한 영혼 속으로 파고들었기에 그 눈에는 눈물마저 고여 있었다. 미차는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그에게로 달려들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오 제발, 그가 소리쳤다. 당신은 청사의 영혼을 가진 분입니다. 미하일 마카로비치. 그녀의 일은 정말 고맙습니다. 얌전히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마다요. 즐겁게 있을 테니까 당신이 무한히 선량한 영혼을 담아 그녀에게 전해주시죠. 그녀 곁에 당신과 같은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나는 즐겁고도 또 즐거우며 이제는 웃기까지 할 거예요. 하고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되기만 하면 곧장 그녀한테로 달려갈 테니까 곧 나를 볼 수 있을 테니까 일단은 기다려달라고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고 그가 갑자기 검사와 예심판사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제 여러분에게 저의 영혼을 죄다 열어보이고 죄다 털어놓을 테니 우리 이 문제를 단번에 끝냅시다. 즐겁게 끝내자고요. 결국에 가서는 우리 모두 웃게 될걸요.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은 제 영혼의 황녀입니다. 제게 이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털어놓아야겠습니다. 제가 고결하게 거지없는 사람들과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으니까요. 이 여인은 빛이며 또 이 여인은 저의 성물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주기만 한다면 그녀의 비명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당신과 함께라면 사형이라도 감수하겠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뭘 주었습니까? 빈털터리에 알거지인 저를 그녀는 왜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걸까요? 저와 함께 진역살이라도 하겠다니 저같이 치욕적인 놈이
지옥적인 얼굴을 지닌 이 불품없는 놈이 이런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어디? 조금 전에 그녀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발밑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토록 자존심이 강하고 그야말로 무고한 그녀가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그녀를 숭배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울부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그녀에게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제는 안심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의자로 쓰러졌고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엉엉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는 얼른 정신을 차렸다. 늙은 경찰서장은 아주 만족해했으며 법률가들도 역시 그런 것 같았다. 그들은 이제 신문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느꼈던 것이다. 경찰서장을 보낸 뒤 미차는 마냥 즐거워졌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몸은 여러분들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죠. 그리고 이런 자질구지한 것들을 전부 빼버린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얘기를 다 끝냈을 텐데 말이죠. 이런 제가 또다시 자질구레한 얘기를 해버렸군요. 여러분, 이 몸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맹세코 상호적인 신뢰는 필요합니다. 저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와 여러분에 대한 저의 신뢰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결코 끝을 내지 못할 겁니다. 이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을 그렇게 후벼파지는 말아주시고 하찮은 일로도 제 마음을 괴롭히지도 마시고 오직 본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만 물어주십시오. 그럼 저도 즉시 여러분을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질구레한 것들은 딱 질책이니까요. 미차는 이렇게 외쳤다. 신문은 다시 시작되었다. 4. 두 번째 순환. 이렇게 말하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드미트리 펴드로비치 이렇게 기꺼이 응해주시다니 우리도 정말 기운이 납니다. 니콜라이 펴르표노비치가 활기찬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시작했는데 신문이 앞서 잠깐 안경을 벗자 심한 근시인 밝은 회색볕의 그의 커다란 통방울 눈에는 만족감이 역력히 어려 있었다. 방금 우리의 상호적인 신의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참 올바른 지적이시며 그것이 없다면 어떨 때는 이와 같이 중차대한 일을 해결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용의자가 정말로 누명을 벗길 바라고 그런 희망을 품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 측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당신도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찬성하시죠? 이폴리트 키빌로비치? 그가 갑자기 검사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오, 여부가 있습니까? 검사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의 격정에 비하면 다소 건조한 어조이긴 하지만 여하튼 찬성했다.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적해 둘 것이 있다. 우리 도시에 새로 부임한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여기서 활동을 시작한 아주 초기부터 우리의 이폴리트 키빌로비치 검사에게 남다른 존경을 느꼈으며 그의 마음까지도 그와 잘 맞았다. 이자는 업무에서 홀대를 받은 우리의 이폴리트 키빌로비치의 비범한 심리학적 능력과 웅변수를 무턱대고 믿었으며 또 이 검사가 홀대를 받았다고 믿는 그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페테르부르크에 있을 때부터 이 검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다. 한편 젊은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 역시도 온 세상을 통틀어 우리의 홀대받은 검사가 진정으로 좋아하게 된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곳으로 오는 동안 그들은 이러저러한 사항을 놓고 말을 맞추었고 또 목전에 임박한 일에 관해서도 협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탁자 앞에 앉은 지금 날카로운 지성의 소유자인 니콜라이 페아브로포노비치는 자기보다 연배가 높은 동료가 말을 꺼내기만 해도 눈짓만 보고서도 그저 한눈만 찐 것 해도 그의 얼굴에 나타난 온갖 짓이 온갖 움직임을 얼른 포착하고 이해했던 것이다. 여러분, 제발 저 혼자 말을 하게 해주시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저를 가로막지 말아 주십시오. 단숨에 모든 것을 진술할 테니까요. 미차는 아주 펄펄 끓어올랐다.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저희들에게 아주 흥미진진한 조그만 사실 하나를 확정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다름 아니라 당신이 어제 5시경에 당신의 권총들을 저당 잡히고 당신의 버신 표트르 일리치 페르호친에게서 빌려간 10루블권입니다. 저당이라면 여러분 10루블을 빌리려고 저당을 잡혔죠?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어디 좀 갔다가 도시로 돌아오자마자 저당을 잡혔고 그게 전부인걸요? 어딜 좀 갔다가 돌아오셨다고요? 교외로 나가셨던가요? 그랬지요, 여러분. 40베르스트나 되는 길을 다니는데 모르셨습니까? 검사와 니콜라이 파브로비치는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대체로 당신이 어제 겪은 이야기를 아침부터 쭉 체계적으로 묘사해주면 어떨런지요? 예컨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인데요. 도대체 왜 도시를 잠시 비웠으며 정확히 언제 떠났고 언제 도착했는지 이런 모든 사실들을 말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고 하고 미차는 큰 소리로 웃어댔다. 그러시다면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그것도 그저께 아침부터 얘기를 해야만 제가 어디를 왜 어떻게 갔고 또 왜 먼 길을 떠나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저께 아침에 이곳 상인 삼손오빠에게 아주 믿을만한 담보물을 내놓고 3천이라는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갑자기 그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꼭 그럴 일이.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하고 검사가 정중하게 말을 끊었다. 하필 왜 그 금액, 다시 말해 3천 루블이 그렇게 갑자기 필요해졌던 겁니까? 에이, 여러분, 자질구레한 질문은 필요 없다니까요. 어떻게, 언제, 왜, 그리고 다른 액수가 아니라 왜 정확히 그 금액이 필요했는가 등 그렇게 쓸데없는 것까지 일일이 늘어놓다 보면 그렇게 쓰다간 책 3권도 모자라서 에필로그까지 붙여야 될걸요. 미차는 이 모든 것을 좋은 마음을 갖고 허물 없이 초조하게 이야기했는데 흡사 아주 좋은 의도를 갖고 행한 일을 모두 사실대로 털어놓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 같았다. 여러분, 하고 그는 갑자기 생각이 난 듯 말을 이어갔다. 이렇게 고집을 세운다고 저를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정말로 존경하고 있으며 또 현재 사건의 정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했다는 생각도 버려주십시오. 이제 술도 다 깼습니다. 하긴 취했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을 테죠. 저는 원래 이런 인간이니까요. 술이 깨서 똑똑해지자 바보가 됐네. 술에 취해 바보가 되자 똑똑이가 됐네. 하하, 그나저나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시 말해 아직 우리 용무가 다 끝나지 않은 만큼 제가 여러분 앞에서 농담을 찌끄릴 형편은 못 되지요. 제 나름의 체면도 좀 차려야 되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과 얼마나 다른 처지에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여러분 앞에 범죄자로 앉아 있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은 저를 감시할 의무를 갖고 있으니 반면 감시할 의무를 갖고 있으니 우리 처지는 하늘과 땅 차이이죠. 여러분이 그리고리 끈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사실 노인네들의 머리를 깨부셔 놓고 벌을 받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그 끈으로 재판을 내서 저기 여러분 쪽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뭐 반년이나 1년 정도 교도소에 처박아 두실 거고 권리를 박탈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권리를 박탈하진 않는 건 맞죠? 예, 검사님.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처지가 다르다는 건 이해한다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디를 갔느냐, 어떻게 갔느냐, 언제 갔느냐, 어느 곳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질문을 자꾸 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넋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랬으면 저도 넋이 나오고 말 텐데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까발려 기록하고 계시니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그래요. 결국 지금 이렇게 수다를 떨기 시작한 이상 이런 식으로 끝을 낼 테니 여러분은 고등교육을 받은 무척 고결한 사람으로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끝으로 부탁 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을 함에 있어 그 판에 박힌 수법은 그만 쓰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있지 않습니까? 우선 어떻게 일어났고 뭘 먹었고 어떻게 침을 뱉었고 등등 이런 미미하고 쓸데없는 질문을 퍼부어서 범인의 주의력을 마비시킨 다음 갑자기 누굴 죽였어? 누구 돈을 훔친 거야? 라며 뒤통수를 때리는 질문을 퍼붓는 식 말입니다. 하하, 자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판에 박힌 수법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원칙이고 또 여러분의 교활한 기술의 실체인 거죠. 이런 교활한 기술을 써봤자 농군들이나 멍하게 만들지 저한테는 소용없을걸요. 저는 이런 일엔 도사거든요. 직접 해본 적도 있으니까. 하하하. 화는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이 좀 심했지만 이해해 주시는 거죠? 그가 거의 놀라울 정도로 좋은 마음을 갖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소리쳤다. 사실 미치카 가라마조프가 한 말이니까 양해해 주실 겁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양해해 줄 수 없는 일이라도 미치카가 했다면 양해해 줄 수 있죠. 하하. 니콜라이 파르표노비치가 이 말을 들으면서 따라 웃었다. 검사는 웃지는 않았지만 미차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의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몸짓 하나,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사소한 떨림마저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예리한 시선으로 그를 뜯어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당신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진 않았는걸요. 여전히 웃으면서 니콜라이 파르표노비치가 한마디 했다.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등과 같은 질문 공세를 퍼부어 당신의 넋을 빼놓는 대신 오히려 극히 본질적인 것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높게 평가하고 또 현재 여러분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호의, 아주 고결한 영혼만이 지닐 수 있는 그 무한한 호의를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고결한 사람이니까 우리의 모든 일이 귀족스러움과 명예를 똘똘 뭉친 교양 있는 상류사의 사람들답게 상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어떤 경우에든 제가 이 순간 저의 명예가 굴욕을 맛보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을 제 삶의 가장 훌륭한 벗으로 생각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다고 여러분이 언짢아 하시지는 않겠죠, 여러분. 예? 천만의 말씀, 오히려 너무나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드미트리 펴드로비치. 위엄 있게 격려를 보내며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동의했다. 자질구레한 것들은 여러분, 잔머리를 굴리는 게 빤히 보이는 자질구레한 것들은 집어던집시다. 미차가 환희에 들떠 소리쳤다. 안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신의 현명한 충고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만 하고 검사가 갑자기 미차를 보며 끼어들었다. 그래도 저희 질문은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로서는 꼭 기필코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정확히 무엇을 위해서 당신에게 이 금액이 다시 말해서 정확히 3천이 필요했던 겁니까? 무엇 때문에 필요했냐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였죠. 정확히 누구에게요? 그것은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할 수 없거나 감히 그럴 용기가 없거나 뭘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또 이 모든 것이 시시끌렁하고 그야말로 쓸데없는 일이어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엔 제 나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저의 사생활이고 저는 제 사생활을 간섭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질문은 이 일과는 무관하고 이 일과 무관한 것은 모두 저의 사생활입니다. 빚을, 명예의 빚을 갚고 싶을 따름이지만 상대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점을 좀 기록하도록 해 주시죠. 검사가 말했다. 그러시죠. 제가 죽어도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기록하시죠. 또 쓰시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창피스러운 일로 간주한다고요. 에이, 별걸 다 적는 걸 보니 여러분은 정말 시간이 철철 남아도는군요. 실례지만 당신이 모르고 계실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 한 말씀 드리고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만 하고 유달리 엄격하게 훈계조로 검사가 말했다. 당신은 우리가 던지는 지금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충분할 권리가 있으며 반대로 우리는 당신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대답을 회피할 경우 당신에게 대답을 강요할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사리 판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과 비슷한 경우에 당신이 이러저러한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어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을지를 그 정도를 막론하고 당신에게 분명히 주의시키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계속해 보시죠. 여러분, 저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저는 미차는 검사가 훈계조로 던진 일침에 다소간 당혹스러워하며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 바로 삼수노프라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우리는 물론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늘어놓지는 않을 것이다. 화자는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전부 다 이야기하고 동시에 어서 빨리 모든 일을 끝냈으면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다. 하지만 검사 쪽에서는 진술을 듣는 도중에 그것을 기록했고 따라서 중간중간 그를 저지하는 일은 불가피했다. 드미트리 펴도로비치는 이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복종했으며 화를 내면서도 아직은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사실 이따금씩 소리를 지르긴 했다. 여러분, 이러시면 하나님 아버지라도 미쳐 날뛰겠군요. 혹은 여러분이 그저 괜히 저를 짜증나게 만든다는 걸 알고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렇게 외치긴 했어도 예의 그 우호적이고 격정적인 상태는 아직까지도 여전했다. 그리하여 그는 그저께 삼수노프한테 쏘가 넘어간 이야기를 했다. 예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계를 6루블에 팔았다는 사실은 예심 판사와 검사에겐 금시초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장 엄청난 주의를 기울였으며 덕택에 미차는 더할 나위 없이 열을 받고 말았다. 검사 측에서 이미 전날 밤부터 미차에겐 돈이라고는 거의 땡전 한 푼 없었다는 정황을 두 번째로 확정한다면서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차는 점점 더 침울해졌다. 이어 랴가버이를 찾아간 일이며 탄산가스 자욱한 오두막에서 밤을 보낸 일 등을 묘사했으며 이야기가 도시로 돌아온 데까지 이르게 되자 이제는 특별히 부탁도 하지 않았건만
자기가 나서서 그루셴카에 대한 자신의 질투와 고뇌를 상세하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검사 측에서는 그의 말을 말없이 주의 깊게 듣고 있었으며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표도로 파블로비치의 집과 붙어있는 마리아 콘드라치예브나의 집 뒷뜰에 그루셴카를 감시하기 위한 초소 같은 것을 마련했다는 것과 스메르자코프가 그에게 정보를 흘렸다는 것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이 점을 유난히도 강조하여 기록했던 것이다. 미차는 또 자신의 질투에 관해서 열렬한 장광설을 늘어놓았는데 내밀하기 그지없는 감정들을 말하자면 만인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전시한다는 것을 내심 부끄러워하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부끄러움을 억누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이 얘기를 하는 동안 그를 향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예심 판사와 특히 검사의 몰인정하고 엄격한 시선 때문에 결국 그는 상당히 심하게 당혹스러워하게 됐다. 겨우 며칠 전만 해도 나와 함께 실없는 여자들 얘기를 찌끄렸던 요 새파랗게 어린 니콜라이 페브로포노비치 녀석, 그리고 몸도 성취하는 이 검사 녀석, 이런 놈들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다니 도무지 어이없는 일이다. 정말 치욕이다. 이런 슬픈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인내하라, 받아들이라, 침묵하라. 그의 상념을 그는 이런 식구로 종결 지었지만 계속 말을 하기 위해 다시금 새롭게 힘을 모았다. 호올라코바의 얘기로 옮겨가자 또다시 아주 신이 나서는 본론과 맞지도 않는 이 부인에 대한 최근의 특별한 일화까지도 얘기하려고 설쳤지만 예심 판사는 그를 저지하며 정중하게 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윽고 미차가 자신의 절망을 묘사하고 호올라코바 집을 나와 어서 빨리 누구를 찔러 죽이려고라도 삼천을 손에 넣자라는 생각마저 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쪽에서는 그를 다시 저지하고 찔러 죽이고 싶었다는 내용을 기록했다. 미차는 기록을 하든 말든 잠잡고 있었다. 정말로 다 그대로 진술을 했네요. 마침내 이야기는 그루셴카가 자정까지 노인집에 있을 것이라고 말해놓고서 그가 그녀를 삼손오페에게 데려다 주자마자 그를 속이고 노인의 집을 빠져나온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된 지점에 이르렀다. 이 이야기를 하던 중 그의 입에서는 여러분, 그때 제가 이 페냐를 죽이지 않았다면 그건 오직 그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왔다. 이 말도 역시 꼼꼼하게 기록되었다. 미차는 침울한 표정으로 좀 기다렸다가 아버지의 집의 정원으로 달려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심 판사가 갑자기 그를 저지하더니 소파 위 바로 자기 곁에 놓여있던 커다란 서류 가방을 열어 노쇠 공이를 꺼냈다. 이 물건을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는 노쇠 공이를 미차에게 보여주었다. 알아보다마다요. 그는 침울하게 피식 웃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에이 젠장,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몰라볼 수도 있겠습니까? 네? 에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 언급하는 걸 잊으셨군요. 예심 판사가 지적했다. 젠장, 여러분한테 숨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빼고 슬쩍 넘어갈 참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천만에요. 그저 깜빡했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도구를 챙기게 됐는지 그 정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죠 여러분. 그러고서 미차는 그가 공이를 집어들고 달려간 장면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런 도구를 챙기면서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었습니까? 목적이라고요? 아무런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움켜쥐고 다름질 친 거죠. 목적이 없었다면 도대체 왜죠? 미차는 신경질이 나서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요 새파란 녀석을 뚫어져라 바라본 뒤 침울하고도 표독스럽게 피식 웃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방금 이런 인간들 앞에서 자신의 질투 이야기를 그토록 진실된 마음으로 토로했다는 것이 점점 더 부끄러워졌던 것이다. 그까지 공인과 무슨 상관이요? 채. 그 입에서 이런 말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왔다. 그나저나 말입니다. 뭐 괴라도 덤벼들까봐 그랬습니다. 뭐 캄캄했으니까. 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만약 캄캄한 것이 그렇게 무서우셨다면 전에도 밤에 마당을 나갈 때면 아무거나 흉기를 집어들었습니까? 에이 젠장챗 여러분한테는 그야말로 아무 말도 못하겠군요. 미차는 더 이상 짜증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 뒤 서기적으로 몸을 돌리더니 너무 열에받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어쩐지 광기의 기운마저 감도는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다. 지금 당장 기록하게 당장. 얼른 달려가 내 아버지 표도로 파블로비치의 머리통을 깨부셔 죽이기 위해 공의를 거머쥐었다라고. 자 이제는 만족합니까 여러분? 속이 후련하십니까?
당신이 우리 때문에 짜증이 나고 또 우리의 질문에 신경질이 났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진술을 하셨다는 점 우리도 10분 이해합니다만 우리의 질문은 당신이 아무리 자질구레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사실상 극히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검사가 그에게 건조하게 말했다. 제발 좀 여러분 공이를 잡긴 잡았지만 아니 이런 경우에 뭐든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드는데 꼭 무슨 목적이 있어야 합니까?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냥 거머쥐고서 달렸을 따름이죠. 그게 전부입니다. 부끄럽군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만하죠. 안 그러면 맹세코 얘기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는 탁자에 팔꿈치를 세우고 한 손으로 머리를 꿰었다. 그렇게 비스듬히 앉아 내심 고약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벽만 보고 있었다. 정말로 벌떡 일어나 사형대에 끌려갈지라도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하고 싶어 밀치를 지경이었다. 이보십시오 여러분 하고 그는 간신히 스스로를 억제하면서 갑자기 말했다. 이보시라고요. 여러분 얘기를 듣자니 눈앞에 어리는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따금씩 잠을 자면서 어떤 꿈을 꾸곤 합니다. 늘 같은 꿈을 자주 반복적으로 꾸곤 하는데 누군가가 제 뒤를 쫓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 무서워하는 누군가가 한밤중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제 뒤를 쫓으며 저를 찾고 있고 저는 그를 피해 어디 문 뒤나 장롱 뒤에 몸을 숨깁니다. 그야말로 굴욕적으로 몸을 숨기는데 무엇보다도 그는 제가 자기를 피하기 위해 어디에 몸을 숨겼는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저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제 공포를 음미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짓이야말로 이런 겁니다. 정말 똑같다니까요. 그런 꿈을 꾸신단 말이죠? 검사가 물었다. 예, 그런 꿈을 꾸곤 합니다. 이건 기록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미차가 삐뚤음하게 씩 웃었다. 아니요.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흥미진진한 꿈이군요. 지금은 이미 꿈이 아닙니다. 리얼리즘이죠. 여러분, 실제 삶으로 점철된 리얼리즘이라고요. 나는 늑대, 여러분은 사냥꾼이니 자 어디 한번 늑대를 몰아보시죠. 괜히 그런 비유를 드시는군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굉장히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다. 괜하다니요. 여러분 뭐가 괜하다는 겁니까? 미차는 다시 풀풀 끓어올랐지만 갑자기 분노가 확 치밀어 오름으로써 마음이 좀 가라앉았는지 이제는 다시금 말을 할 때마다 고분고분 굴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질문 공세에 고문당하는 범인이나 피고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고결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 여러분 고결하기 이를 데 없는 영혼의 격정을 지닌 사람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만에 여러분은 이 말을 믿지 않을 수 없겠죠. 믿지 않을 권리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를 한번 외네요. 침묵하라 마음이여 인내하라 받아들이라 침묵하라. 자 어떡할까요? 계속할까요? 그가 침울하게 말을 끊었다. 어쩌긴요 계속해 주시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대답했다.